혹시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다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우리 이제 출석 준비를 해야 되니까 화면도 켜주시고, 양현지 씨가 아직 안 오셨네. 승현 씨, 그 참가자 버튼 눌러서 본인 이름을 지금 뭐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한 분이 안 들어오셔서 안 되시는지 확인 좀 할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저 여러분들 혹시 올해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저 어제 맞았어요. 어제 친구한테 갔는데 올해 독감 주사가 무지라대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였는데 지금 72세인가 올해 위험해가지고 낮춰가지고 독감 주사 그 양이 모질해서 그래서 뭐 미리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친구가 몇 개 물어보길래 폐렴 주사 맞은 적이 있냐? 평생 한 번 맞는 건데 그러길래 난 그런 기억 없다 그랬더니 의료 기록 보더니 없다고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맞을 때 한 방에 다 맞춰라 그래서 한 몇 개 맞았는데 십몇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독감 주사가 뭐 올해는 지금 그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게 독감하고 폐렴은 미리 예방 주사 맞아주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근데 그 폐렴은 그 생애 한 번만 맞으면 된대요. 근데 독감 주사는 뭐 매년 맞는 것 같은데 올해는 개수가 모자라대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감기 자체가 걸리면 위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실 때 병원 가시면 어, 어느 병원이든 그 예방주사 하는 곳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미리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기사화 될 거라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를 맞으면 우리 안 되겠죠? 그죠? 재양 씨 들어오고 계시니까 자, 양 씨까지 들어오셨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추석 화면 캡처 할게요. 자, 얼굴 좀 봐주시고, 지천 씨도 얼굴 보이게 좀 해주시고, 뭐 이왕하는 거 정확하게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게 좋으니까. 자, 캡처할게요.
이광수 씨 눈 감으셨다. 다시 다시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전에 제가 미리 안 좋은 이야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양희 씨 빨리 QR코드 출석하세요. 지각되실 수 있겠다. 양희 씨 빨리 QR코드 출석하시고. 예, 다 되셨어요, 출석은? 제가 우려하던 대로 우리 다음 주도 비대면으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같이 비대면으로 저하고 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다음 주 개강반부터 전부 다 연기됐어요. 개강 자체를 아예 하지 말래요. 그럼 저녁반은 비대면을 안 해서 아예 그냥 수업 휴강으로 해서, 지금 저도 머리가 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대로 지금 비대면 수업해야 되니까 다음 주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그 규칙 하나만 좀 정할게요. 지금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접속 안 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는데, 본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참가를 못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수업할 때 격석 있는 것처럼. 그러신 분은 저한테 꼭 미리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뭐 늦었거나 컴퓨터 접속이 안 되거나 그래서 못 하신 게 아니고 일이 있으신 거니까 뭐 오전에 따로 연락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본인 일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는데 제가 전화가 이름을 드리게 되면 저는 도움 드리려고 전화 드린 건데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음날 접속 못 하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인지하고 뭐 오전에 불편하게 전화 안 드릴 테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전날이든 아니면 아침 일찍이든 9시 이전에 주시면 제가 전화를 안 드릴게요. 근데 55분까지 지금 여기 안 들어오시면 제가 혹시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는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리 만약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이크 할린인데요? 그래요? 어제와 차이가 없는데 마이크 위치만 좀 바꿨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하울링은 좀 어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라고? 괜찮아요? 이제 어제와 비슷해요? 그냥 해도 들으시는데 문제 없으시겠죠? 음.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 화면 켜놓으셔도 되시는 분은 화면을 좀 켜놓으시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안 했다는 걸 본인은 못 느끼시겠지만 고개 끄덕끄덕거리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게 전 다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이해 안 가면 인상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설명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아예 안 보였을 때 보이는 몇 분의 그 액션을 보고 제가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 만약에 들으시다가 이해 안 가시거나 그러면 조금 사인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게 좀 화면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그거 제가 참고를 하면서 좀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그 글씨로라도 뭐 수업 중에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그 바로 조치하거나 아니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그 오픈 채팅방도 어, 이용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그 빨간색 책을 꺼내시고
교재 318페이지로 갈게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A 프로그램이 그 오히려 자동 계산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뭐 이론이나 뭐 근거상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우리 스마트 A 가지고 먼저 결산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 또 K랩 교재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수업은 우리 지금 계산하는 거 뭐 오늘 쭉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그 계산 뭐 남은 부분 있으면 하고 그리고 소득세 부분도 여러분들이 세무이급 때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무이급 때 뭐 하셨던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제가 화상으로 설명을 세무이급은 드리고 그리고 그 실기하는 부분까지 해서 법인세는 꼭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거나 진도를 맞출 테니까 근데 제가 시간표상에서는 다다음 주에 법인세를 딱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수업 진도상에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주셔야 될 게 다음 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계부가소득 공부를 끝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수업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인세 수업 진도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온통 법인세만 보여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계속 거기 관심이 가는 애가 법인세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게 법인세라서 계속 보게 되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는 제가 흔히 말하는 회계부가소득 있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마무리를 하셔야지 법인세 끝나고 나서 같이 기출문제들과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한다고 일정을 좀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그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그리고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되어 있으실 텐데 우리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수요일까지 아이디하고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셔서 제가 단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근데 단체 접수가 아니에요. 세무사에는 단체 접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직원한테 보내가지고 접수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가 제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 받고 접수비를 받을 테니까 그래야 저희 학원 우리 수업하는 건물에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아이디 저한테 비밀번호 주실 필요 없어요. 아이디하고 그 일단 아이디만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한테 정보 달라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주시면 제가 접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AT 프로그램 여시고 회사는 우리 1000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재는 318페이지 그리고 회사는 1000 1000번 세무전자로 들어오시고 자, 이제 우리 결산이라는 걸 좀 볼게요. 자, 우리 결산이라는 건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결산은 기말 수정 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분계라는 건 우리가 그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한 측정이라는 걸 할 거고 자산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시험에도 한 번씩 장난치는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측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했던 예를 들면 우리 자산으로는 외화 자산이 있다. 외화 외상 매출금이나 외화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있으면 우리 기말 기준 환율로 예를 다시 평가를 하죠. 그런 형태들이 우리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그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우리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로 또 우리 계정화목 바꿔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자산 부채를 정확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외부 용자한테 내년에 풀 수 있도록 수정해 주는 거고, 다음 수익과 비용은 얘는 정확한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발생 주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이제 우리 다 발생주의 회계다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근데 우리 지금까지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서 장부에 기록할 때는 발생주의를 따른 게 아니고 사실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들어오고 아무 일 없으면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죠. 한마디로 발생주의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시점이 현금주의에 따랐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 그럼 그걸 이제 다시 정확하게 발생주의로 수정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적금을 넣었어요. 그럼 적금 넣었으면 만기되었을 때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자를 내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 안 하는데 우리 회계 처리를 안 했는데 회계 기준에서는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은 올해 수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발생하지 않았던 그 회계 처리하지 않았던 수익을 올해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고 장부에 적어둘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지금 기말 수정 분계의 우리 수익 비용 정확한 인식이고, 이 수익 비용 정확한 인식을 다른 말로 손익 수정 분계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다음 우리가 미결산 항목을 정리할 거예요. 우리 미결산 항목은 현금 과부족하고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같은 이런 형식의 임시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 영자한테 현금 잔액 못 맞췄어요. 이런 거 보여주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겠죠. 뭐 과거에 부족했는데 기말까지 못 찾았으면 손해봤어요. 뭐 잡순실이다. 뭐 돈이 남았는데 기말까지 못 찾았으면 잡이익이다. 이렇게 처리하고 정리하고 끝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상의 법인세 계상을 할 거예요. 이건 회상이래. 회계상의 법인세 계상이라는 건 법인세법으로 계산한 거하고 회계 기준상으로 수익 비용으로 계산한 거하고는 우리 법인세 금액이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 뺀 단기 순이익 그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는 우리 법인세 더하기 지방소득세가 포함이에요. 회계상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정말 법인세만 계산을 해요. 지방소득세는 계산을 안 해요. 세법에서는. 국세고 지방세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우리 회계상에서는 어차피 법인세 때문에 같이 나온 기생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건 지방소득세 포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먼저 손익수정분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손익수정분기에 대한 이야기가 319페이지 위에 수동결산 뭐 주요 분계 뭐 이 정도 선밖에 없어요. 제가 녹색책을 안 본 이유가 녹색책에는 그냥 바로 자동 계산하고 문제 푸는 시기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정리할 시간이 안 돼서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꼭 수동 계산을 해야 되는 거하고 자동 계산하고 봤을 때, 자, 그럼 우리 먼저 정리를 해보면 수동 계산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기말에
수정 분계를 직접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말 수정 분계를 직접 하는 거예요. 차변 대변하든 결차 결대를 쓰든 그거는 본인 자유고 본인이 편리하신 대로 해서 수정 분계를 직접 하는 거고,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컴퓨터상의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여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게 우리 자동 결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기말 수정 분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전표 추가를 하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분계가 들어가는 거죠. 결산 자료 입력을 메뉴를 입력하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메뉴를 이용해서 12월 31일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기말에 분계가 들어오게 하느냐, 아니면 직접 분계를 해서 분계를 넣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 중요한 건 기말 수정 분계, 12월 31일 날 수정 분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정 분계가.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수동 결산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수동 결산을 왜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면 자동 결산 메뉴 하기 위해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이 메뉴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모든 자료가 불러와져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반영된 값을 가지고 전표 추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수동 계산을 안 하고 들어가면 이 수동 계산 값이 반영 안 된 값으로 분계가 돼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차이가 있어서 오답 처리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계산을 다 한 후에 자동 계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열면 우리 수동 계산했던 모든 정보도 다 같이 불러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수동 계산을 꼭 먼저 해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수동 계산을 빠뜨리고 자동 계산을 먼저 했어요. 근데 봤더니 수동 계산 빠뜨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자동 계산했던 거 전부 다 지우고 수동 계산 있는 거 마저 마무리하고 다시 자동 계산 열어야 돼요. 새로 그냥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표 입력했던 걸 전부 다 불러와야 돼요.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에 계산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자동 계산까지 했어. 근데 봤더니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나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내가 작성하던 그 분계가 회계 처리가 틀려서 금액을 바꾸거나 아니면 분계를 수정했거나 했죠. 혹은 추가했으면 자동 계산은 다시 해야 돼요. 한마디로 모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드리면 내가 앞에서 뭐 매출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의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에 대한 그 회계 처리를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그럼 채권 잔액이 틀리게 나올 거예요. 그럼 채권 잔액이 틀리게 나오면 대손 충당금 설정을 금액을 틀리게 하게 되겠죠. 그래도 본인 값을 가지고 그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그건 정답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틀린 값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근데 다시 앞에 있는 분계를 수정하게 되면 그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값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두 개 다 틀렸다고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표 입력하는 거는 끝을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만 하나 가지고 수동 계산만 먼저 하고 자동 계산한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걸 모두 다 마무리하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에 그 내가 앞에 모르겠는 문제는 뛰어넘고 가셨다가 나중에 마무리하시는 분은 자동 계산 문제는 풀면 안 돼요.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수능 계산을 먼저 볼 건데, 그럼 자동 계산 항목이 뭔지를 알아야지 수능 계산 항목들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능 계산, 자동 계산은 나누신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그 자동 계산 지원해주면 그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지원 안 해주면
그냥 무조건 수동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그럼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무조건 수동 계산해야 되는 걸 봐야 되니까 자, 우리 자동 계산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320페이지를 펴서 자동 계산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들을 볼 건데 지금 보는 거는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 자료 입력 메뉴를 먼저 열게요. 자, 우리 1000번 주식회사 세무전자의 계산 자료 입력 메뉴 여셨죠? 자, 이랬으면 계산 일자에서 자, 날짜를 당연히 회계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1월부터 12월. 근데 엔터 치면 자동으로 회계 기간이 나올 거예요. 자, 하셨죠? 그럼 이 먼저 계산자료 입력 메뉴의 순서를 볼게요. 순서를. 자, 이 계산자료 입력 메뉴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순서예요. 그냥 마지막에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법인세는 우리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해요. 우리 그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위에는 우리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도 있었다면 우리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을 합쳐서 매출액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제조업이니까 매출 총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를 빼겠죠. 그럼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가 회계했던 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T 계정 막 쓰고 했던 거 있었잖아. 원가 계산할 때. 그거 할 때 제일 첫 시작이 원재료 T 계정이었죠. 그럼 원재료 T 계정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 있다라고 쓰면 혹은 타계정 대체 같은 게 있으면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가 사용했다고 쓸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영원히 되어 있으니까 12억 5,600만 원을 전부 다 썼다라고 나오는 거고 왜냐면 기초에서 올해 산 건데 근데 만약에 기말에 제가 2천만 원이 2억 원치가 남아있다라고 쓰면 그럼 이 2억 원치를 뺀 나머지가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말 재고 자산을 쓰는 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원재료 사용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원재료는 우리가 사용하다 남은 것 다음번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말 재고액을 산출하는데 그다음 노무비에 대해서 인건비나 아니면 제조 경비들은 올해 남은 걸 내년으로 넘기자라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발생액만 계산할 거예요. 우리 이용과 예상을 이용해서도 정확하게 단기 발생액을 산출을 할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임금은 평소에 생산부 직원들 급여 줄 때에 우리가 일일이 다 입력을 한 게 다 불러와질 건데 우리가 기말에 퇴직급여 전입액 계산하는 거 있죠. 이 퇴직급여는 기말에 한 번만 계산할 거예요. 기말에 한 번만. 그럼 퇴직금도 500번대 퇴직급여라고 설정할 거는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전에 분개하면서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하면서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이라는 계정 과목 뭐 500번대 뭐 이렇게 하면서 분개해 본 적 있죠. 그거 처리하는 게 지금 여기 3번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500번대 인건비를 전부 다 여기에서 계산하고 그리고 우리 500번대 복리후생비 세금과 원가 뭐 이런 거 정리 분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잠시만요. 제가 화면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은 좀 잘 보이나요? 조금 확대시키니까 흐리긴 한데 화면은 잘 보이나요? 나름 이게 더 잘 보이긴 하죠. 이건 조금 줄여야겠네, 그럼. 자, 그래서 잘 안 보이실까봐 어제 잘 보이신다길래 나만 느꼈나? 그랬었어요. 자, 그럼 계속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500번대에 우리가 복리후생비라든지 세금과 원가라든지 전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회계 처리한 게 여기에 전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도 매일 하는 거는 무의미하죠. 그래서 기말에 딱 한 번 할 거예요. 감가상각을. 그럼 그때 500번대 감가상각 비한 것도 당연히 재조경비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재료비나 노후비가 아니니까 나머지는 다 재조경비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발생한 걸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건 아시죠? 재료비, 노후비, 경비 다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죠. 얘가 아래쪽에 단기 총 제조 비용으로 합계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쓰면 기초 제공품 없었나 봐. 지금 얘는. 그 기말 제공품을 쓰면 나머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이란 이야기는 많은 선생님들이 옛날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기초 제품 재고액에 올해 만들어진 걸 더하고 기말에 남은 거를 빼면 나머지가 다 팔렸다는 우리 제품 매출 원가가 되도록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원가 회계 쪽에 여기에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가 집합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동 계산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게 기말 원재료 재고액하고 원재료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우리가 자동 계산에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품 매출 원가가 산정되어서 매출 원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할 건데 자 그럼 자, 우리 자동 계산 항목을 지금 보는 건데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 얘는 제품 매출 원가 산정을 하는 건데 이때는 예외가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붕괴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을 써서 여기에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쓰고 이렇게 수동 계산을 해줘야 돼요. 지금 예외라는 건 수동 계산을 해놓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말 재고 자산이 자동 계산이지만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다면 우리는 수동 계산을 꼭 해주고 나서 계산자료 입력이 들어와야 그래야 지금 여기에 금액이 맞춰질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건 제가 컴퓨터로 화면만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로 화면만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는 타계정으로 대체가 없죠. 그리고 12억 5,600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억 원이고 대변에 원재료 1억 원으로 수동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1억 원을 처리해 놓고 나서 계산 자료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면 아니요라고 해야 새로 불러와요. 그러면 방금 1억 제가 타계정으로 대체한 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남았댔을 때 원재료비가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감모 손실은 지금 얘네들 산정하는 게 매출 원가로 처리될 건데 매출 원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꼭 수동 계산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그 비정상 감모 손실 회계 처리를 하셨죠? 그러면 계산자로 입력 왔을 때에 지금 내가 저기 8번 걸었던 게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수동 계산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자동 결산에 들어가 있는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동 계산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수동 계산을 한다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얼마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기 짝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품이 평가 손실이 일어났는지. 자, 지금 이거는 우리 재고자산 챕터에서 저와 같이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회계 처리하는 거. 그래서 재고자산 챕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확인하셔서 좀 인지를 해두세요. 자,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자, 지금 우리 기본 데이터에 보면 우리 제품 쪽에 아래 내려갔을 때 이렇게 평가 손실이라고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 계산으로 쓰면 돼요. 자동 계산으로. 근데 안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여기에 제품에 대해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고 대변에 우리 방금 제품이었죠? 그러면 우리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안 쓰고 제품 평가 충당금, 원재료 평가 충당금, 제공품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써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K랩에서는 자기 짝지를 알 수가 있잖아, 참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쓰는데 회계사의 거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면 짝지 확인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기 짝지를 이렇게 앞에 이름을 붙여서 제품 평가 충당금이라고 써요. 그럼 제가 제품 평가 충당금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수능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계산 자료 입력에서 보면 여기 제품 평가 손실에 결산 분개를 해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제 수능 계산을 해버렸으니까 자동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평가 손실이라는 칸이 없다면 무조건 수능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칸이 있으면 자동 계산하시면 돼요. 칸이 없는 경우에만 제가 방금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수능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예외인 사항을 빼고는 우리 자동 결산이 가능하고 자 다음 또 우리 아래쪽으로 좀 내려갈게요. 자 방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되는 거 이야기했고 그럼 이제 판관비가 있겠죠. 매출 총이익에 판관비를 빼야지 영업이익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 판관비에 우리가 이제 800번대 급여부터 뭐 복리후생비, 세금광고가 뭐 쭉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관비로 처리가 불러와질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험료나 아니면 우리 광고 선전비나 이런 것자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이연가 예상할 때에 올해 보험료 아닌 거 넘기고 아니면 올해 보험료인데 인식하는 거 인식하고 한 거 전부 다 반영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동 계산을 꼭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사무직 직원이나 영업부 직원들의 퇴직금도 여기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도 퇴직연금 충당부채 설정하는 경우에 우리 사무직 거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위아래가 같이 있었던 게 자동계산에서 해주는 게 두 번째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게 우리가 자동계산이죠.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는 퇴직급여 추계액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액이 나와요. 추가액. 근데 이 추계액을 100%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50%나 10%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추계액의 10%라 그러면 이 값이 그냥 10%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근데 분계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이 문제 때문에 자동 계산을 많이 안 들어가시고 수동 계산으로 해버리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서 어차피 내가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뭐 직접 계산해서 수동 계산 분계가 편하시면 수동 계산을 해버리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또 감가상각비가 있죠. 그럼 지금 판관비의 감가상각비는 본사 건물이나 본사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본사에 사용하는 복사기라든지 이런 거의 감가상각이고 위에 매출 원가의 재정용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는 공장 건물, 공장 기계장치, 화물 트럭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죠. 그럼 지금 또 우리 자동계산에서 해주는 게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건데 근데 간혹 고정자산 등록 후 반영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반영일 때는 고정자산 등록을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나서 들어와야 불러와지겠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우리 TAT 1급 AT 시험에서는 여기에서는 꼭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12월 조회 그리고 저장 후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계산에서 얘가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KLF 프로그램은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스마트A 프로그램은 내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꼭 고정자산 등록한 후에 올해 12월 달에 이 금액을 계상할 거다라고 산출을 해야지만 불러와질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나중에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나면 이제 대손 상각 버튼이 있죠. 자, 우리 대손 상각은 우리 올해 설정하려고 하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 우리 자동 계산에서 많이 하시는데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시는데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은 우리 설정은 채권별로 각각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채권별로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 예상률을 곱하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이 나올 거예요. 얼마를 설정할 거다라는 목표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오래된 채권은 대손 못 받을 확률이 많다.
채운 거는 못 받을 확률이 작다. 그거는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대손율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정해줄 거예요. 그럼 적어준 대로 쭉 가로로 계산을 해서 다 대주시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나오면 이 대손 충당금 설정액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줄 건데, 그러면 우리 대손 충당금 보충액이 나오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보충액을 우리가 여기에 외상매출금이다, 받으러옵니다, 설정하려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보충액을 써주게 될 거예요. 보충액을. K랩에서는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줬는데 우리 스마트A는 그런 계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합계잔액시간표에서 잔액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위에 계산했을 때에 마이너스가 떴을 때 보충액 계산했는데 마이너스인 경우에요. 이때는 수동 결산으로 가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매출 채권이면 8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 그리고 기타 채권이면 9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얘는 수동 계산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수동 계산하고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자료 입력에. 그래서 저와 같이 할 때는 대손 충당금 문제 있으면 자동 계산이야라고 먼저 체크를 해둘 거지만 문제 자동 계산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얘를 계산할 거예요. 첫 번째로 계산하는 이유가 얘가 마이너스 뜨면 어차피 도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거 먼저 푸는 거는 또 나한테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스마트A 프로그램 가지고 할 때는 자동으로 계산을 안 해줘요. 어차피 내가 계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보충액인지 아니면 환입액인지 보충해야 될 금액 계산은 문제 풀면서 미리 해둘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면 나중에 자동 계산으로 간다. 마이너스면 수능 계산하면서 처리해버려야 되니까 계산을 금액값은 미리 계산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직접 해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우리 여기에서 자동 계산으로 해주는 게 우리 법인세가 있죠. 잠시만, 다섯 개네. 자, 마지막에 법인세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완전 자동으로 하면 돼요. K랩 프로그램에서는. 그런데 우리 AT 프로그램에서는 선납세금 정리는 수동 결산으로 해야 돼요. 선납세금 정리는 수동 계산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 계정 과목에 금액을 조회해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 얼마 대변에 선납세금 얼마 이 분계를 해놓고 들어가서 나머지 추가 금액 있죠. 내년에 내야 될 미지급 세금이라 분계할 거 그것만 자동 계산처럼 써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에서 법인세 문제 나왔을 때 우리 AT 시험에서는 법인세 문제 나왔는데 자동 계산에서 꼭 하라고 안 나오면 다들 귀찮아서 그냥 전부 다 수동 계산으로 처리해 버리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럼 문제에서 알려주는 법인세가 있겠죠. 그럼 그 법인세에다가 산납세금, 장부 조회한 거 빼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자동 계산할 거는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자동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법인세 금액을 알려주면 빼기 산납세금을 하면 이 금액이 우리 아래 법인세 계상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우리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법인세 금액이라는 건 이 금액은 문제에서 제시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우리 자동 계산만 가지고 볼 때 같이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죠. 5가지를. 우리 교재에서는 뭐 좀 많은 것처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손상가피, 기타 대손상가피, 유형자산 감가상가피, 무형자산 감가상가피니까 저는 감가상각이다라고만 표현했고 대손충당금 설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사항을 빼고는 모두 다 수능 계산이니까 좌우 같이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능 계산 분계만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소희 씨. 자, 소희 씨 이제 안 해줘요 그거. 처음에 우겨가지고 한번 해준다고 한 건데 마이너스로 분계해서 열 받아가지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라고까지 낸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때 그렇게 냈을 때에 그 누가 우겨가지고 맞다고 한번 해준 거예요. 절대 음수로 나오면 안 돼요. 지금 그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 쳐보신 것 같은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음수로 되면 이제는 그냥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앞에 활입 분계 있죠? 이 분계로 꼭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또 수능 계산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우리 1교시 녹음을 안 했다. 죄송해요.
자, 우리 또 추석 화면 좀 열어주시고. 자, 아직 안 들어오신 분 좀 들어와 주시고. 박슬기 씨만 들어와 주시면. 슬기 씨, 나오셨다. 이제 박선 씨 얼굴. 자, 나오셨네. 음, 자, 화면 캡처할게요. 예, 됐습니다. 우리 월요일에 태풍 온다고 그러죠? 월요일에 태풍이 이 앞에 온 태풍보다 더 강력한 게 온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쪽도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피해 없도록 더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화면이 너무 큰가요? 자,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우리 그 프로그램 화면. 예, 그럼 이 크기로 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